이 교회는 산타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걸작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은 지금 제가 둥글게 표시를 해놓은 북쪽 왼쪽, 우리가 봤을 때 왼쪽 벽면, 북쪽 벽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마사처로 하는 사람이 그린 성삼위일체이고요. 여행 가셔서 사진 찍으실 때 사진만 찍으면 그 사진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크기가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찍어 놓으면 좋아요. 그렇군요.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6m 60이니까 보통 뭐 2층, 2.5층 정도 되잖아요. 벽화가. 얘는 유화로 그린 게 아니라 벽면에다 그렸습니다.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속에 있는 저 남성분이 서 있는 저 위치에서 작품을 딱 보게 되면 2D가 정확하게 3D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작품이 미술사에서 꼭 이제 언급되는 이유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최초로 적용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브로넬스키의 건축물 살펴봤잖아요. 그 건축물의 모티브가 이 그림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네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흰색 비둘기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흰색을 칼라가 아닌가, 목에 그 셔츠에 칼라라고 하나요? 네, 카라. 카라 아니냐고, 깃 아니냐 그러는데, 깃 아니고 비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는 저 장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적인 세계겠죠. 그 아래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제자 요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가 돌아가셨던 그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요. 한 단 더 내려오면 좌우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인물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1400년경에 이 작품을 제작할 때 제작 의뢰한 사람이구나.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작품에 세 가지의 다른 층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을 그림 속 가상의 세계에 집어넣었다. 의도가 있겠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오가면서 봤던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성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려진 이렇게 성화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독교적 내용의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배경이 되는 도시는 피렌체가 많아요. 네, 피렌체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성서적 맥락에서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공간과는 상관없이 장소적 현재성을 주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정적 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작품의 맥락과 맞지 않은 자기네 시대에 보여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곳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도시가에서 보면은 원근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원근법이 뭔가요? 먼 곳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요. 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게 원근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오늘은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 맞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근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은 2D잖아요. 평면인데 평면이 어떻게 공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공간감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이 이제 원근법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근법은 수많은 원근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면에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해 보셔도 되거든요. 원을 똑같은 크기의 원을요, 하나는 우리 눈높이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높이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높이 있는 게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아니면
똑같이 생긴 원인데 하나는 크게 그리고요. 하나는 작게 그려요. 그러면 크게 그린 원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원근법입니다. 그러겠네요. 그거.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은 소실점이라는 걸 찍어요. 가상의 점을 찍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식에서 한 점으로 모이는 곳이 있죠. 가상의 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점을 향해 가는 가상의 선을 만들고 그 선 위에 대상들을 세워두는데 소실점을 향해 갈수록 비례에 맞게 축소를 시키면 2D가 3D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선형 원근법, 다르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투시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투시도법.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뷰잉 포인트가 아까 관람객이 서 있었던 곳이고 그 자리에서 서서 보게 되면 원근법을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적 깊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이 도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깊이감이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는 뭐 곡을 끼고 아니면 이게 뭐 특수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2D를 3D로 바꾸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메타버스였고 그러네요. 네, 가상세계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깜짝 놀랐겠네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벽면에 건축이 마치 없는 것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주여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르네상스 시대 때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고 이 발명품이 서양 미술사의 300년, 400년을 지배하게 되고 이 원칙을 깨면서 현대 미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겠습니까? 자, 원근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근법은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시는 눈속임입니다. 그러네요. 일루전이에요. 눈에 보고 있는 경험하는 이 세계를 가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방과 재현이라고 하죠. 이 모방과 재현이라는 것이 서양 미술사 500년을 지배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아시면은 현대 미술 이전까지는 이 개념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원근법이 등장하면서 세계와 자연을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아니면 사회학적 현상들을 볼 때 아니면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론이 있어야 되니까. 프레임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근법이 프레임이에요. 세계를 보는 프레임입니다. 중세시대 때 프레임은 뭐냐? 신적인 세계에 대한 상징을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중세 건축을 보면서 와, 건축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오, 땅에 지어진 하늘의 집이구나. 마리아상을 보고 와, 아름다운 육체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미술 작품 누가 만들었지 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신의 세계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바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신을 경험하고 가상의 세계인 거죠. 순수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뭐 그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메타버스는 제 눈에는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왜냐하면 중세 고딕 성당에 들어가면 공간 자체가 메타버스거든요. 사람들 울어요 거기서. 저 사실은 가우디의 그 뭐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서 그거 고딕 건축 맞아요? 고딕의 모티브를 한 현대 건축이죠. 저 울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이 주고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험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뭐 특정한 종교와 관계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내면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제 친구한테 고등학교 동창한테 사실은 이래저래해서 울었다 이랬더니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그 친구도 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울었죠. 걔도 울었대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요. 그 빛 보셨어요? 가우디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가우디는 비록 아날로그적인 건축을 지었지만
그 안에서 체험되는 것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곡을 끼고 메타버스 이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웃기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요즘 우리 시대는 AI 시대이고 또 공학적 언어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미래에는 분명히 다른 시대가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멀시브하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해서 방문하는 이런 미술 체험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제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동받지 않은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감동하는군요. 시시한 작품들은요. 네. 보는 사람은 감동하지 않은데 미술 작품이 움직여요. 아, 지금 가면은 그쵸. 그 프로젝션 해가지고 예. 작품은 음악도 주고 반고고 막 예.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는 가면 저거 뭐지? 예. 그냥 신기하네 정도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은 반고흐의 그림을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예. 제가 서울역에서 하는 반고 의전을 한번 갔었어요. 네. 갔더니 정말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쏘는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현란하기만 하고 예. 요란스럽기만 하죠. 예. 감동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본 그 그림은 네.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탁월한 작품은 움직이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시한 작품이면 시시한 작품일수록 현란한 기법으로 자기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바라볼 때 이 원근법이라는 것이 중세에서 벗어난 새로운 프레임을 줬다라고 봤을 때 중세는 신의 섭리와 신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그대들의 프레임이었다면 르네상스의 원근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은 세계를 내 눈으로 보고 네. 본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해서 신의 세계를 알아내는 것 혹은 과학적인 발명을 하는 것. 그렇군요. 이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원근법을 단순히 기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의 차이다라고 보셔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